장군님이 칼을 빼셨다. 이건 정말 큰일이야.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을 박살내버릴 귀신 같은 사주야. 귀신 같은 사주라고요? 말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의 확신에 찬 말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 말은 진짜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이후로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허나 말자는 이 선택이 27년이 지난 후에야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나 버림받은 한 아기의 기구한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점집 앞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김말자는 조심스럽게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평소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던 말자였지만 며느리 현주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서 와. 점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여성이 말자를 맞이했습니다. 붉은 한복을 입은 무속인은 말자의 표정을 보더니 대충 어떤 일로 왔는지 짐작하는 듯했어요. 며느리 일로 왔지?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몸에서 음기가 사납게 돌고 있어.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구나. 앉아. 말자는 낮은 방석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속인은 상위에 놓인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애기님 계시냐? 장군님은 어디 계시나? 무속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무속인은 계속 몸을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애기님이 오셨구나.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무속인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말자를 째려봤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야, 너 며느리가 뱃속에 뭘 품고 있는지 알아? 그게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기. 애기님이 웃으시네. 그게 어디 평범한 아기야? 며느리 사주부터 보자. 말자는 현주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무속인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더니 갑자기 어휴 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장군님이 화를 내신다. 이 며느리 사주가 뭐냐? 화살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잖아. 화살이요? 그래. 정화살이야. 남자들 가슴팍을 겨누는 독한 화살이지. 애기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사주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무서운 팔자래. 무속인은 계속 중얼거리며 뭔가와 대화하는 듯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서운 팔자라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군님이 한숨을 쉬신다. 이 며느리는 남편 기운을 빨아먹는 흡정비 사주야. 집안에 들어오면 남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가는 독한 년이지. 무속인은 말을 멈추고 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자는 조급해져서 재촉했어요. 그럼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기님이 울고 계신다. 이 며느리가 아이까지 낳으면. 어휴, 말하기도 무서워. 집안 남자들이 줄줄이 명을 달리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남편까지 차례차례 저승으로 불러들이는 저주받은 사주라니까. 말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이후로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 애기님이 뭐라고 하시나? 아, 태어날 아이 사주도 봐야 한다고 하시네. 무속인은 현주의 임신 개월 수와 예정일을 듣고 다시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나 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장군님이 칼을 빼셨다. 이건 정말 큰일이야.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을 박살내버릴 귀신 같은 사주야. 귀신 같은 사주라고요? 장군님이 분노하고 계셔. 이 아이는 남자 기운을 먹고 자라는 요괴 같은 놈이야. 할아버지 수명을 깎아먹고 아버지 운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존재가 될 거라고 하시네. 무속인은 계속 허공과 대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애기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봤는데 이런 무서운 사주는 처음이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거야. 무속인은 다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아이는 남자아이일 가능성이 높대. 남자로 태어나면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될 거야. 집안 남자들을 하나씩 저승으로 끌고 갈 악귀 같은 놈이지. 말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의 확신에 찬말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럼 정말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애기님이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게 집안을 살리는 길이야. 아니면 아이를 낳더라도 절대 집 근처에 두면 안 돼. 멀리 보내서 영영 만나지 말아야 해.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요? 당연하지. 장군님이 칼춤을 추고 계셔. 만약 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차례차례 죽어나갈 거야.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을 망치는 역적 같은 존재가 될 거라니까. 무속인은 갑자기 몸을 크게 떨더니 정신을 차렸습니다. 휴, 애기님이 가셨네. 어머니, 방금 들었지? 정말 무서운 사주야. 말자는 점집을 나서면서도 무속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며느리와 손자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말자는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정우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말자는 오늘 점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정우야, 현주가 임신한 거 좋아하지만 엄마가 오늘 사주를 봤는데 큰일 날 소리더라. 사주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거 보셨어요? 아들아, 이건 농담이 아니야. 무당이 접신해서 애기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현주 사주가 집안 남자들을 죽이는 독한 팔자래. 그 애 사주가 세다. 아들이며 하랍이며 남자 씨들은 죄다 눌러 잡아먹는 팔자래. 정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무속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마, 그런 건 다 미신이잖아요. 미신이라고? 정우야, 현주가 시집 온 이후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 아버지 사업은 자꾸 기울고 너도 승진해서 밀렸잖아.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시집 온 이후로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건 우연이에요. 아기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정우야, 엄마 말이 틀렸나? 장군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을 망치는 역적 같은 존재가 될 거래.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엄습했거든요. 옆에서 잠든 아내의 배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김말자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느리 현주는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배가 더욱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어머니, 아기 용품 정리 좀 도와주세요. 현주가 아기방에서 말자를 불렀습니다. 말자는 마지못해 아기방으로 향했어요. 작은 옷들과 기저귀, 젖병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주야, 너 요즘 몸은 어때? 괜찮아요. 다만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이상한 꿈? 말자는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무속인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계속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여서 더 무서워요. 현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속인이 말한 음기나 나쁜 기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어요. 정우는 급히 병원으로 아내를 데려갔고 말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정우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지만 말자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무속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집안에 불행이 닥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응애, 응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주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정우는 기뻐했지만 말자는 오히려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속인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무섭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현주는 출산 후 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말자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주야, 아기가 울고 있어. 젖 좀 줘봐. 어머니, 주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떨려요. 현주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자는 할 수 없이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속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아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평소 손자를 기다리며 기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편 집안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정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어요. 말자는 이 모든 것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당말이 맞았어.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더 망해가고 있잖아.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의 산후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어려워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아기가 예쁘긴 한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말자가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말자는 이때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멀리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 말자는 인터넷으로 고아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를 멀리 보내야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현주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사이에 말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기는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말자는 미리 준비해둔 아기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작은 옷 몇 벌을 넣었어요. 아이의 이름이 적힌 것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말자는 택시를 불러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내내 잠들어 있었어요. 고아원 앞에 도착하자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무속인의 말과 집안에 닥친 불행들을 생각하니 다시 결심이 섰습니다. 말자는 고아원 문 앞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아무런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얘야, 여기서 잘 자라거라. 엄마, 아빠 생각은 하지 마라. 말자는 고아원 벨을 누르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택시에서 뒤를 돌아보니 고아원 직원이 나와서 아이를 발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현주가 일어나서 아이를 찾자 말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기, 아까 내가 안고 어디 갔잖아. 저요? 저는 방에서 계속 잤는데요. 현주는 당황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잠결에 아이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의 산후우울증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정우는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은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자는 다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보낸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을 얻고 싶었거든요. 어서 와. 잘했어. 정말 잘했어. 무속인은 말자를 보자마자 반겼습니다. 말자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무당님, 정말 제가 잘한 일인가요? 당연하지. 애기님이 칭찬하고 계셔. 집안을 살렸다고 하시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속인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굿을 해야 한대. 크게 해야 해. 아주 크게. 그래야 나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셔. 크게요? 어떻게 크게 해야 하나요? 3일 굿을 해야 해. 그것도 제대로 된 재물이랑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적어도 큰 거 3장은 있어야 제대로 된 굿판을 벌일 수 있어.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큰 거 3장이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애기님이 화내고 계셔. 이런 무서운 사주를 몰아내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물만 해도 돼지 1마리, 닭 3마리, 과일 20접시는 차려야 하고 딸 신들도 4병은 불러야 해. 그래야 장군님이 기뻐하신다고. 무속인은 계속해서 큰 굿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자는 망설였지만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하면 되나요? 다음 주가 좋은 날이야. 그때 제대로 해보자. 애기님이 기다리고 계셔. 말자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큰 굿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 지키려고 그랬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햇살보육원에서는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박순애는 50대 중반의 자상한 여성으로 이곳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원장님, 문 앞에 아기가 있어요. 새벽 당직을 서던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순애는 깜짝 놀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는 작은 바구니에 담긴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 추운 새벽에. 박순애는 재빨리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새벽 추위에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건 없나? 박순애는 바구니 안을 뒤져보았지만 아기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기저귀와 분유, 작은 옷 몇 벌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박순애는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작은 손을 움직이며 꿈을 꾸는 듯했어요. 도움을 받아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도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직원들도 그 이름이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버려진 아기는 이도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도윤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많이 울지도 않았고 젖을 먹을 때도 얌전했어요. 박순애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상황이 안쓰럽기도 했고 유독 조용하고 영특해 보였거든요. 도윤아, 우리 도윤이는 참 착하구나. 박순애는 도윤을 안고 젖병을 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큰 눈망울로 원장을 바라보며 젖을 빨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박순애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글자도 빨리 깨우쳤고 숫자 계산도 잘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남달랐던 건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윤아,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고 왜 혼자 있어? 박순애가 도서실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원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원장님, 저는 책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닐까?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도윤의 대답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견디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10살이 되었을 때는 고아원에서도 소문난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차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궁금해했습니다. 원장님,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박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애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었거든요. 글쎄, 도윤아, 아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저를 버린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요? 버린 게 아니라 도윤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셨을 수도 있어. 박순애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왜 고아원에 있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도윤은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어와 사회 과목의 두각을 나타냈어요. 선생님들은 도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훌륭하다니. 담임 선생님이 박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칭찬받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도윤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이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 왜 하필 판사를 하고 싶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도윤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이 아이가 정말 큰일을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서 묵묵히 공부했어요. 고아원 도서실에서 법학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도윤아, 가끔은 쉬어도 되는 거야. 박순애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도윤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원장님. 왜? 저 나중에 성공하면 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윤의 질문에 박순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도윤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게 먼저야. 네, 원장님.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도윤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이 아이가 언젠가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도윤이 박순애에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도윤아, 축하한다. 박순애는 감격해서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최고의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도윤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그날 밤, 도윤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곧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왜 저를 버렸는지 물어볼 거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궁금증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식 날, 이도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도윤은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과묵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이 그를 남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도윤은 법대 건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도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배경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지만 그는 묵묵히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헌법, 민법, 형법 등 어려운 과목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야, 도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또 수석이네. 같은 과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도윤은 단순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거든요. 더 큰 꿈을 향한 발판일 뿐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도윤은 박순애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법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거든요. 원장님,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도윤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 모든 사건에는 단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경우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순애는 잠시 망설이더니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사실 이게 있긴 해. 내가 왔을 때 함께 있던 담요랑 작은 물건들이야. 도윤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담요와 기저귀, 그리고 작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반지에는 말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자. 이게 제 어머니 이름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지. 도윤은 그 반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생물학적 가족을 연결하는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그날부터 도윤은 틈날 때마다 김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도윤은 사법고시 준비에 본격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며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취업 준비로 바쁠 때 도윤은 오직 사법고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룸메이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 길밖에 없어.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지.
성공하면 쉴 수 있어.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는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직 성공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사법고시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긴장되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을 차례로 치르며 도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헌법과 민법 시험에서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도윤은 고아원으로 돌아가 박순애 원장과 함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도윤아, 발표 났다. 박순애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문을 펼쳐봤어요.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수석이야, 수석. 박순애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원장님, 저 해냈어요. 도윤도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도윤은 또다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연수원에서도 그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 동기가 물었지만 도윤은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야. 연수원에서의 2년이 지나고 드디어 판사 임용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윤은 또다시 최상위권 성적으로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어요. 임용장을 받던 날, 도윤은 박순애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판사 됐어요. 정말. 도윤아, 축하한다. 우리 도윤이가 정말 판사가 됐구나. 네, 원장님. 이제 제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아, 그런데 혹시 찾더라도 너무 섣불리 행동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하지만 꼭 만나보고 싶어요. 도윤은 판사가 된 것도 기뻤지만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니 자신의 출생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밤, 도윤은 그동안 간직해온 말자라는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말자 씨, 당신이 누구든 꼭 만날 거예요. 도윤은 복수심이 아니라 궁금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27살 최연소 판사 이도윤. 그는 이제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재회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예정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출근한 이도윤은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최연소 판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담당 사건은 가족 간의 재산 분할 소송이었어요. 복잡한 법리보다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들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윤은 법정에서의 업무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로 동료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의 사무실로 새로운 사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었어요. 원고는 김정우, 피고는 김말자.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김말자. 설마?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김말자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들 김정우와 요양원 입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주소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린 그 김말자일까?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말자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평소와 같이 사건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일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들어오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선언과 함께 도윤이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석과 피고석을 바라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멈췄어요. 김말자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대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아들 김정우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정우 씨, 소장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윤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우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김말자는 자신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니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말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혹시 이 여인이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말자 씨, 아드님과 함께 살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말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판사님, 저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김말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판 중이라 더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도윤은 이 가족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말자는 과거에 며느리를 잃었고 손자도 실종된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실종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일인가요? 도윤이 물었을 때 김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7년 전. 갓난아기였는데 27년 전?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손자분은 지금도 찾지 못하셨나요? 네, 아직도. 김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면 지금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도윤은 판결을 위해 심사숙고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김말자가 아직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부는 김말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요양원에 입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도윤은 김말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말자 씨, 재판이 끝났으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말자와 김정우는 의아해하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혹시 27년 전에 잃어버린 손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김정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제가 혹시 그 손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말에 법정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자는 도윤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김정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그동안 간직해온 반지를 꺼냈어요. 이것,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거예요. 말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말자는 그 반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27년 전에 잃어버린 반지였거든요. 도윤을 버릴 때 실수로 아기 옷에 끼워진 채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김말자 씨, 저, 기억나십니까? 도윤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질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김말자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고아원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날 때 자신도 모르게 함께 들어간 반지였습니다. 이럴 수가. 김말자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정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도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아이인가요? 김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조카가 지금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라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웠어요. 김말자는 도윤을 빤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내가 그 아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27년 전 햇살보육원에 버려졌고 그때 이 반지가 함께 있었어요. 도윤의 말에 김말자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다시 한번 그녀를 짓눌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말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도윤의 질문에 김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믿고 저지른 일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집안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건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사실을 파악하려는 자세였어요. 김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그러더라. 내가 태어나면 집안 남자들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멀리 보내야 한다고. 무당의 말을 믿고 저를 버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미신 때문에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황당했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그럴 것 같았어. 내 어머니도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집안에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 김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버리셨다는 건가요? 집안을 지키려고, 모두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모두를 위해서요? 도윤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정우는 어머니와 조카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현주 씨 말입니다. 현주는 너를 찾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했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이 말에 도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자신을 숨긴 것 때문에 어머니가 절망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자살하셨다고요? 내가 사라진 이후 산후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말자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우가 내 아버지야. 현주와 결혼해서 너를 낳았지. 이 말에 김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판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내 아들이라고? 김정우는 도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7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판사가 되어 자신 앞에 앉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된 상황이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전자 검사? 김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당신들의 가족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법조인답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김말자와 김정우는 그의 요구에 동의했어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확실히 김정우의 아들이었고 김말자의 손자였어요. 과학적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도윤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당신들의 가족이 맞습니다. 김말자와 김정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도윤아,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박순애 원장님이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도윤의 말에 김정우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버렸고 제 어머니는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는다고? 김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복수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벌은 이미 당신들 인생이 내렸으니까요. 도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말자 씨, 당신은 무당에게 속아서 손자를 버렸고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김정우 씨, 당신은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고 27년을 괴로워하며 살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도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들과는 가족이지만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게 해결됐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그들을 뒤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말자와 김정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어요. 카페를 나선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7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이 해결되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주라는 이름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자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김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구나.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김말자에게 듣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현주의 무덤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판사로서의 인맥을 이용해 사망신고서와 매장지를 확인했어요. 현주는 도봉구의 한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공동묘지라 관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헤맨 끝에 작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 박현주라고 새겨진 소박한 묘비였어요. 엄마, 도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27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였지만 이미 차가운 돌 아래 잠들어 있었어요. 준비해온 꽃을 무덤 앞에 놓으며 도윤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에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저 잘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은 판사가 됐어요. 도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열심히 공부했던 일, 그리고 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순애 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엄마처럼 저를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박순애 원장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엄마,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말자 씨요. 할머니가 저를 왜 버렸는지도 알게 됐고요. 도윤은 김말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찾으려고 많이 애쓰셨겠죠. 제가 없어져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엄마, 저는 할머니를 용서하려고 해요. 복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충분히 고생하셨거든요. 도윤은 김말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2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어요. 며느리를 잃고 손자도 잃은 채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라고 생각해요. 무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아빠도 만났어요. 김정우 씨인데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도윤은 김정우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요청을 거절한 이유도 설명했어요. 제게는 박순애 원장님이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도윤은 박순애 원장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인 현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잘 컸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려고 해요. 도윤은 최근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셔요. 도윤은 이수진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없이 자란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결혼하게 되면 꼭 여기 와서 인사드릴게요. 그때는 엄마도 기뻐해 주실 거죠? 도윤은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겠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도윤의 모습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도윤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품은 채로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오늘 제 친어머니 무덤에 다녀왔어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앞으로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도윤 씨가 평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수진 씨, 저와 함께 남은 날들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프러포즈에 이수진은 감격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관계였거든요. 도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수진과 결혼해서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법조계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판사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판사의 휴먼 스토리, 고아원 출신 이도윤 판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도윤의 성장 스토리가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사에는 그의 출생 비밀이나 가족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개인적인 사정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기사를 본 김말자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정우의 뜻대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어린 도윤을 안고 고아원으로 향하는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만 안 버렸더라면. 말자는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고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며느리도 잃고 손자도 잃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신문을 가져다 주었을 때 말자는 도윤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판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버린 손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자랐구나. 할머니가 못난 짓을 했어도. 말자는 신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김정우도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의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법원 앞에서 멀리서라도 도윤을 보고 싶어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정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책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도 잃은 채로 27년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임신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 도윤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빠가 되는 건가? 도윤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키울 거야. 이수진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도윤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임신 소식을 박순애 원장에게 알렸을 때 그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정말 축하한다. 우리 도윤이가 아빠가 되다니.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건가? 박순애는 농담을 하며 웃었지만 정말로 할머니가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도윤에게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몇 달 후 도윤과 이수진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도윤은 갓 태어난 딸을 안아보며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아이는 끝까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이의 이름은 하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윤택함이라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딸이 자신과는 다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출산 후 며칠이 지나 도윤은 현주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딸의 탄생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에게 딸이 생겼어요. 하윤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도윤은 무덤 앞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하윤이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하윤이를 사랑할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어머니의 축복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예쁜 딸도 있고 저를 키워주신 박순애 원장님도 계시고요. 도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 무렵 김말자는 요양원에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까지 망가뜨린 것 같았어요.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우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그가 자신들과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보고 싶으시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아이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니? 이미 용서한다고 했는데. 말자는 도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정우에게 부탁했어요. 정우야, 내가 죽어도 도윤이에게 말하지 마라. 그 아이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며칠 후 김말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세상을 떠났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도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법관이 되었고 하윤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도윤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도윤의 승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연소 대법관 이도윤.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뉴스를 볼 수 있는 김말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요양원 창밖 하늘만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바라던 손자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가 김말자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도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도윤의 인생은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